그만해요. 부탁이에요. 해. 이게 네 자리야. 끝까지 서 있어. 이제 내가 할게. 꼴불견이야, 정말. 배가 불렀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쇼핑백 하나 제대로 못 드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엄마, 저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인천 올미도 근처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일찍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그 호텔 로비를 지나고 있었어요. 차기영이 잡아준 자리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1시간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로비 한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검토했겠지만 그날따라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 중앙 기둥 너머로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발이 탁탁 끊기는 구두 소리, 쇼핑백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억눌린 숨소리. 누군가 참고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배가 어찌나 불렀던지 걸음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버티는 것 같았어요. 양손에는 쇼핑백이 2개씩 총 4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봉투들이었는데 그게 그 여자의 손목을 파고드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걷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모직 코트에 금색 브로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굽 높은 구두는 로비 바닥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쇼핑백 하나를 바닥에 잠깐 내려놓았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던 거겠지요. 딱 1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화근이 됐습니다. 뒤따르던 여자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호텔 로비 대리석 천장에 부딪혀 울렸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가 더 셌습니다. 만삭의 여자 머리채가 잡혔고 무릎이 꺾이는 데는 제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불룩한 배를 감싸려고 두 팔이 뻗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여자는 쇼핑백들과 함께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지 못했어요. 만삭 여자의 눈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이라고 말하는 눈이었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게 더 나아요 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것보다 들키는 게 더 두려운 사람. 그런 눈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수십 년간 본 적이 있거든요. 젊은 날 제 눈이 그랬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몸이 굳던 그 시절. 들키면 더 험해지니까. 도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맛이 났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표정을 유지하면서 만삭의 여자가 다시 쇼핑백을 들고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입술이 부르텄는데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여자는
코트 자락을 여미며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로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호텔 로비였어요. 그 여자가 제 며느리라는 걸 안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아들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은별이 장모님이랑 백화점 다녀왔대요. 아무 일 없었겠죠? 라고 묻는 목소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백화점이 아니라 호텔이었고, 장모님이 아니라 가해자였고,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다는 말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아무 일 없었겠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된 순댓국밥집 뒤편,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창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소리 없이 우는 건 오래전에 몸으로 익힌 거였으니까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은 맞춰본 적이 없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30년이 넘으면 몸에 새겨집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건 가스불을 올리는 일입니다. 찜솥에 물을 붓고 전날 밤부터 불려둔 돼지뼈를 넣어요. 뼈에서 처음 핏물이 나올 때 한 번 버리고 다시 찬물 붓고 끓이는 게 순서입니다. 그걸 오전 내내 약불에 두면 오후 즈음 국물이 뽀얘집니다. 그 국물색이 나오는 게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쁩니다. 인천 용현시장 골목 안쪽에 강복순의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복순네 순댓국밥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월의 발에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단골들은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골목 끝까지 번지는 뼈 끓는 냄새를 따라옵니다. 그 냄새가 곧 간판이에요.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가 39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 태호가 어릴 때는 이 좁은 가게 뒷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언제 퇴근해? 라고 물으면 국물 다 팔리면 이라고 대답했어요. 국물이 안 팔리는 날에는 태호가 직접 국밥 그릇을 들고 시장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했지요. 그 아이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느리 은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먼저 봤습니다. 눈웃음이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눈끝이 안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 안쪽 어딘가가 잠겨 있는 사람. 밝게 웃는데 어딘가 서둘러 웃는 것 같은 사람. 저는 그런 눈을 압니다. 살면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여러 봤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 있었거나 오래 숨겨왔거나 제가 그 눈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밥집 찜솥을 다 닫고 뒷방으로 갔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 제일 안쪽.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이었어요.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꺼내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꺼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기영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것의 실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를 했어요. 기영아, 이제 움직여.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찜솥이 식어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밥집 뒤편 낡은 방, 형광등 하나,
조용한 골목. 이게 제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 있었어요. 그 세계를 저는 오랫동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차기영이 처음 보고서를 가져온 건 제가 전화를 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 2개였어요. 하나는 신성건설 재무 현황이었고 하나는 은별이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별이 파일을 열었어요. 차기영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단단히 마음먹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파일 첫 장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은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은별이가 8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니 신미라는 은별이가 11살 되던 해에 오달수라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신성건설 대표, 돈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별이가 자란 집은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에 적힌 내용들은 단편적이었지만 이어 읽으면 하나의 그림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 도맡아 하기, 손님 오면 음식 차리기, 서빙하기,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 신미란의 거래처 자리에 끌려다니기, 예쁜 애 데리고 다니면 거래가 쉬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신미란이 운영하는 소규모 유통회사 서류에 은별이 이름이 여러 차례 올라갔어요. 은별이가 서명한 서류들이었는데 정작 은별이는 그 회사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22살에 처음 직장을 얻었는데 월급을 신미란 계좌로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은별이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데려온 날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은별이 눈을 먼저 봤습니다. 예쁘게 웃는데 눈끝이 안 웃는 아이. 그때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 아이 어디서 오래 눌려 있었구나.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신미란이 큰 예식장을 원했는데 그게 은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달수 거래처 사람들 불러다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그때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은별이 눈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버거워할 것 같아서요. 제 며느리가 자기 결혼식에서 서빙하는 처지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미란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항상 시어머니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무거운 거 드시지 마세요. 당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꺼내면 더 다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밥속을 만들다가 손을 멈췄어요.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래전에 남편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온 거였어요. 근데 기뻐서 나온 눈물인지 무서워서 나온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파일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이후 신미란의 연락 빈도가 오히려 늘었다.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신미란의 외출 일정에 동원된 기록 다수. 해당 일자 중 일부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참석한 것으로 추정됨.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기영을 봤어요. 차기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한 번만 할 거야. 차기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집 창고 안에 차기영이 놓고 간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찜소 수증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두 겹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뼈를 끓이고 순대를 썰고 국밥을 팔았습니다. 단골 어르신들한테 국물 더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시장 상인들과 날씨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으면 차기영한테서 보고가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짧고 명확한 문장들. 신성건설 주거래 은행 2곳 확인 완료. 2곳 모두 HK 계열사 여신 비중 40% 이상. 오달수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 총 6필지, 담보 설정 현황 첨부.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손이 차가워지면 국밥집 찜손 옆에 가서 손을 쬐었습니다. HK푸드그룹이라는 이름이 제 손에 닿은 건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직접 키운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유통 쪽 작은 사업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떠난 뒤 주변 사람들이 다 접으라고 했어요. 당신 혼자서는 무리다.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하냐. 순댓국밥이나 파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국밥도 팔고 그 사업도 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HK푸드그룹은 지금 대한민국 식품 유통 쪽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은행이 2개 붙어 있고 캐피탈도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그룹의 실소유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차기영을 포함해서 손에 꼽혔어요. 제 아들 태호도 모릅니다.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국밥집 할머니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순대 썰고 국물 끓이는 일이 제 몸에 맞았어요. 누군가 허리 굽혀 먹는 국밥 한 그릇이 드리워지는 게 좋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차기영이 2번째 보고를 가져온 날 저는 뒷방에서 국밥집 찜솥을 닦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진해지는 법이지. 차기영이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회장님,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됐어요. 충분히 끓여야 했습니다. 근거가 완벽해야 했고 퇴로가 없어야 했어요. 신미란이 발버둥 칠 자리를 단 한 뼘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2주라고 했어요. 차기영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기 전에 찜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뽀얀 국물이 약불 위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깊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조용한 게 무서운 법입니다. 소리 없이 오래 끓인 국물이 가장 진하거든요.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은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한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국밥집 마감 설거지를 하다가 멈추고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은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항상 괜찮다고,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혹은 전화 너머로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별이는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신미란이 또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달수 쪽 거래처 사람들 저녁 자리가 있는데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두 번째였어요. 지난번에는 2시간 서 있다가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못 신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은별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게 더 아팠어요. 이 아이는 지금 울면서도 상대방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였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게 배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은별아, 딱 사흘만 버텨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은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그날 밤 저는 차기 형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 앞당겨. 3일 후. 차기 형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준비됩니다, 회장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개어서 찜손 옆에 올려놓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도 배어있고 끝자락은 해졌어요. 이 앞치마를 두르면 저는 용현시장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3일 후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야 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라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도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것들이 지금 이렇게 쓰이게 됐네요.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은별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게 신호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사람은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거기 있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걸어요. 은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건 이 아이가 저를 그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새벽 4시 반 찜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뼈를 넣었어요. 조용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국물색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엔 탁합니다. 불순물이 올라오면 걷어냅니다. 계속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맑아지면서 깊어져요. 3일 후 그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전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왔습니다. 오전 11시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었어요. 순댓국밥 3그릇을 동시에 내가면서 국물 온도를 확인하던 참이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복순 씨 맞죠?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한번 들은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며느리 은별이 어머니 신미란입니다. 저는 손님 테이블 쪽을 보면서 잠시 숨을 고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무게를 빼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밥집 주인이어야 했습니다. 아, 어머님. 웬일이세요? 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를 반 톤 올렸습니다. 신미란이 말하는 방식은 특이했어요.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날씨 얘기를 했고 은별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이가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쪽에서 좀 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씨 댁은 뭐 사실 형편이 어렵지 않으세요? 태호 씨 월급도 많지 않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국밥 하시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어요.
신미라는 계속했어요. 우리 은별이가 원래 좀 예민한 애거든요. 시장 근처 가면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임산부는 냄새에 민감하다는 거. 저는 속으로 눈을 감았어요. 국밥집 냄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가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속이 뜨거워졌지만 표정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신미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호 씨도 은별이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참 오래 참았는데 이참에 서로 좋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혼 얘기였습니다. 만삭의 며느리한테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먼저 떠보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정리하자고 하면 일이 쉬워진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겁니다. 용현시장 국밥집 할머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물을 지금 봐야 해서요.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신미란이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찜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천천히 돌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고쳤습니다. 신미란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뭔가 불안하다는 신호였어요. 불안한 사람은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제가 먼저 갈 거였으니까요. 차기영한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신미란이 전화했어. 이혼 얘기 꺼냈어. 차기영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준비는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날 오후에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태호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억지로 담담하게 말하려는데 잘 안 되는 목소리. 어머니, 저 회사에서 오늘 면담이 있었어요. 인사 쪽으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오달수가 태호 회사에 손을 댄 거였어요. 신성건설 규모면 지방 중소기업 인사에 손을 못 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호가 다니는 회사는 오달수 거래처와 연결된 곳이었어요. 차기영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주먹이 쥐어졌어요. 국밥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한테 손을 대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태호한테 말했어요. 그냥 있어. 어머니가 처리할게. 태호가 잠시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뭐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만나자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한 장씩 확인했어요. HK 푸드그룹 실소유주 확인 공증 서류, 계열사 현황, 금융 계열사 여신 총괄표, 차기영 법무실장 위임장, 다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다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색 정장을 꺼냈어요. 옷장 안쪽 비닐에 쌓인 채로 걸려있던 옷이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비닐을 벗겼습니다. 내일 모레 이 옷을 입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찜솥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은 게 밤 9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마감이었습니다.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오늘 일찍 닫네 하셨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피곤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뒷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형광등 하나 켜고 국밥집 뒷방에 앉으면 세상이 참 좁아요. 낡은 벽, 낡은 장롱, 낡은 선반. 선반 위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남편이 사고로 떠난 게 제가 41살 때였습니다. 그때 태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찜솥에 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불려놓은 뼈가 그대로 있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끓였습니다. 울면서 끓였어요. 소리 없이 울면서. 그게 혼자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국밥이었습니다. 그 뒤로 28년이 지났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말을 꺼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했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것들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지. 잘 키웠어. 잘 지켜봤어.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걸 꺼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아무리 차기영이 옆에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저도 사람이었어요. 30년간 숨겨온 걸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국밥집 복순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달수가 흘린 서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차기영이 오후에 급히 연락을 해왔었어요. 오달수가 태호한테 흘린 서류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은별이가 23살 때 신밀한 회사 명의로 서명한 서류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은별이가 회사 일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신밀한이 강제로 서명을 받은 거였어요. 차기영이 당시 정황을 추적한 결과 서명 당일 은별이가 어딘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기록이었어요. 서명하기 싫다고 했다가 맞은 거였습니다. 23살에 저는 그 내용을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몸 안에서 돌았습니다. 은별이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태호한테 시집 온 게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온 것 같아. 말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당위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내가 왜 이걸 꺼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는 감각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찜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뼈를 넣었어요. 새벽 2시에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요.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할 때 차기영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장소 최종 확정됐습니다. 1층 프라이빗 라운지. 보안 카메라 영상 원본 확보 완료. 병원 미진료 내역 공증 완료. 형사 고소 준비 서류 법무팀 검토 완료.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국물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탁했던 것이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어요. 불순물이 위로 올라오면 국자로 걷어냈습니다. 또 끓이고 또 걷어냈어요. 동이틀 무렵 국물이 뽀얘졌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앉았어요. 내일 이 시간에는 끝나 있을 거였습니다. 그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은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제발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그 눈. 그 눈이 내일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D-데이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더 잤어요.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월요일에 가게를 닫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감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천천히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래됐는데도 잘 맞았습니다. 몸이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이 옷이 그 오랜 시간을 잘 버텨준 거겠지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차기영이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차기영이 내렸는데 저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됐습니다, 회장님. 저는 짧게 웃었어요. 그러게 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차기영이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신미란과 오달수 두 사람 모두 오전 11시까지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명목은 HK 계열사 식품 유통 관련 투자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오달수는 신성건설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상태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신미라는 오달수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둘 다 누구를 만나는지 몰랐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바로 이 로비였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벤치에 앉아서 은별이를 봤던 곳이었어요. 대리석 기둥이 그대로였고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은별이가 쓰러졌던 자리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그 자리에 잠깐 뒀다가 뗐습니다. 프라이빗 라운지는 2층이었어요.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기영이 서류새 묶음을 테이블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항구가 보였어요. 날이 맑았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11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신미란이 먼저 들어왔어요. 금색 브로치가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달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봤습니다. 신미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잠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식 웃었어요.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다는 표정으로.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HK 쪽 담당자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잠시 그를 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HK 푸드그룹 강복순입니다. 6글자였어요. 오달수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신미란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눈으로요. HK 푸드그룹이라는 이름은 식품 유통 쪽에서, 그리고 거기에 붙은 금융 계열사들 이름은 은행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달수는 건설업이었지만 은행 대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무게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오달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차기영이 첫 번째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차기영이 서류를 한 장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감정이 실리면 반박할 여지가 생기지만 숫자와 날짜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신성건설 주거래 은행 두 곳 모두 HK 계열 금융사 여신 비중 43%, 현재 총 차입금 3,100억 원.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액 회수 통보가 발송됩니다. 오달수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 대출을. 목소리에 힘을 싣고 싶었겠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달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신미란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신미라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기영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올렸어요. 오달수 명의 부동산 6필지, 가압류 신청서 이미 접수 완료됐습니다. 물류창고 세 곳 담보권 실행 절차도 오늘 오후부터 진행됩니다. 회수 통보와 동시에 가용자산이 48시간 내 제로가 됩니다. 오달수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달수를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미란을 봤어요. 신미란은 소파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금색 브로치가 달린 코트 안에서 가슴이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한 거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낮고 고른 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기를 눌렀어요. 신미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인 사람한테 쇼핑백 4개를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2번 때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거래처 접대 자리에 끌고 다니며 짐을 들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멍을 치료받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23살에 강제로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 거부하자 폭행했습니다. 신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우리 사이가 원래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저는 조용히 잘랐습니다. 사이가 원래 그렇다고요. 차기영이 세 번째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학대 정황 기록, 병원 미진료 내역,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이 호텔 보안 카메라 원본 영상 확보 완료, 형사 고소 준비 서류 일체. 신미란의 시선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은별이 사진들이었어요. 눈 아래 멍, 팔뚝 자국, 그리고 한 달 전 이 호텔 로비에서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바닥에 쓰러진 만삭의 은별이 뒤로 신미란이 코트 자락을 여미며 돌아서는 장면이었어요. 신미란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과 반성의 눈물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오래 살면 알게 됩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었어요. 차기영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문 앞까지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젖어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미란이 은별이를 봤어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신미란과 은별이 사이에 섰습니다. 등으로 은별이를 가렸어요. 이 아이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은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은별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뼈를 끓이고 반죽을 치던 거친 손으로 그 차가운 손을 감쌌어요. 다 끝났어. 이제 됐어. 은별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지면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이 오래 참아온 울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뒤에서 차기영이 마지막 서류를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아이를 토닥이듯이 가자, 은별아, 나가자. 은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울음 뒤에 나오는 표정, 오래 숨겨왔던 진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왔어요. 호텔 정문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치고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호텔 앞 보도를 걸으면서 은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감사해요. 저는 대답 대신 은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별이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이한테는 충분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말이 너무 많으면 감정이 흩어집니다.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호텔 앞에 처음 왔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자리가 잡혔던 날이었어요. 차기영이 잡아준 일정이었는데 상대방이 1시간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지요. 그 1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로비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았을 거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차기영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미팅 상대방이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시간 늦게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날 그 시간에 은별 씨 동선이 거기와 겹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거기 있을 수 있게 했다고요. 저는 차기영을 오래 봤어요. 이 사람은 30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제가 봐야 할 것을 항상 먼저 알았어요. 은별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진짜 우연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제가 봐야 할 것을 볼 준비가 됐을 때 봐야 할 것이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가게를 지키면서 눈을 낮추고 살았지만 그 낮춘 눈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봤을 거예요. 은별이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잡았을 때는 차가웠어요. 오들오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꼭 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말했어요. 은별아, 오늘 국밥 한 솥 끓일까? 돼지뼈는 오래 끓여야 제맛이거든.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위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눈끝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안 웃던 눈끝이었어요. 그게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도 같이 끓여도 돼요? 라고 은별이가 물었어요. 그럼 재료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릇에 담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69의 여자와 만삭의 배를 아는 28의 여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용현시장 순댓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간 뼈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던 그 자리로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찜솥에 물을 올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뼈에서 핏물이 나오면 한 번 버리고 다시 찬물 붓고 끓이는 일이 있었어요. 오전 내내 약불에 두면 오후에 국물이 뽀얘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옆에 누군가 앉아 있을 거였습니다. 골목에 뼈 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뒷모습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